이건 절대 발효가 아닙니다. 부패에 가깝죠. 김치를 처음 본 파리 요리학교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유럽 최고 요리 명문인 르 꼬르동, 블루의 조르주 르브랑 교수는 이런 건 미슐랭 기준에선 절대 음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라고까지 말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단 일주일 뒤 프랑스로 돌아가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김치를 배웁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왜 그렇게 빠르게 무너졌을까요? 그 답은 서울 성북구의 한 작은 김치 공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충격적인 5일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30년째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조르주 르브랑입니다. 미슐랭 이스타 셰프 출신으로 지금은 르 꼬르동 블루에서 발효학과 유럽 전통 요리를 강의하고 있죠. 평생을 유럽의 미식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에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의 음식은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흥미로 보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과 중국의 음식에는 관심이 꽤 많았습니다. 사케와 나토, 장아찌르도 접해봤고 일본식 우마미에 대한 논문도 몇 개 썼죠. 하지만 한국 음식은 단 한 번도 연구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미안한 말이지만 김치밖에 없는 나라, 그것도 시큼하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이미지 외엔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한국 외식산업협회에서 르 꼬르동 블루의 프랑스 요리학교 교수단을 위한 한국 김치 문화체험 프로그램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교수들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김치를 배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고춧가루에 절인 채소에 뭘 배운단 말입니까?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불편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리를 맞은 건 서울 성북구의 작은 김치 공방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큼지막하게 발효는 기다림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누가 봐도 요란하고 솔직히 촌스럽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대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정은 장인은 우리가 입장하자마자 숨죽인 듯한 공방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고요한 항아리 수십 개가 나란히 줄지어 있고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설치된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죠. 김치가 이토록 정제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자 이정은 장인은 우리에게 한국의 김치 발효, 이론과 음양오행에 기반한 재료 조합, 절임과 숙성의 시간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균주 배양, 삼투압 농도 조절, pH 변화에 따른 숙성 속도 조절. 그건 단순한 할머니의 손맛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과학, 그리고 정확한 기술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직접 담근 김치를 항아리에 넣고 봉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은 장인이 우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저와 함께 6달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말을 걸고 온도를 체크하며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김치입니다. 손으로 만든 생명이지요. 그 순간 저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우리가 배워온 미슐랭 정신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온전한 정신과 손에서 나온다. 그 정신이 바로 여기 한국의 작은 공방에서 김치라는 음식으로 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날 김치 공방에서의 체험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김장의 의미와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솔직히 의아했어요. 음식 만드는 걸로 무슨 공동체를 논하나 싶었죠.
하지만 이정은 장인이 꺼내든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저희 동네에서 김장을 함께 담그는 날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줄을 맞춰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줌마, 아이들까지.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무슨 명절처럼 따뜻했죠. 여긴 가게가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정은 장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도 물론 음식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문화는 엘리트 요리사의 전유물이 되었죠. 셰프는 예술가, 음식은 작품. 손님은 그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김장은 모두가 요리사고 모두가 손님이었습니다.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함께 숨쉬는 음식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직접 김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자 갑자기 이정은 장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갑 벗으세요. 김치엔 체온이 들어가야 합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곧 저도 맨손으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양념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배추잎 사이로 스며드는 그 느낌은 글쎄요,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반죽하던 빵 반죽을 만지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던 중 옆에 있던 90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같이 음식 담그나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각자 따로 먹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럼 이 김치는 프랑스까지 데려가요. 거기도 따뜻해져야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김치를 만든 사람 누구도 요리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마, 이모, 이웃이었고 그것이 곧 김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는 단순히 발효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버무린 기억, 웃음, 그리고 정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첫 수업날 저는 학생들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교탁 앞에 선 저는 평소처럼 와인 소스를 끓이지 않았고 버터 대신 된장과 고춧가루, 생강즙을 꺼냈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교수님, 오늘 뭐 하시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말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김치를 배운다. 처음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매운 냄새 나는 배추절임이요? 그거 버블티 옆에 파는 거잖아요. 심지어 한 학생은 장난스럽게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핵심은 뭐지? 학생들이 대답했죠. 발효요. 와인, 치즈, 바게트 모두 발효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왜 한국의 김치 발효는 인정하지 않지? 나는 이어서 김치의 pH 변화 그래프, 젖상균의 작용 구조, 발효 기간에 따른 맛의 변화 곡선 등을 칠판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장인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저장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발효의 중심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학생은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고 또 다른 남학생은 김치에도 숙성시간 곡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날 무렵 나는 그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냈습니다. 김치를 담가와라. 단 절임부터 손으로 할 것. 일주일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제 어머니랑 같이 김치를 담갔어요. 요리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어머니가 어릴 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말했습니다. 같이 하니까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그동안 음식을 작품이라고 배웠지만 한국 김치는 관계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음식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던 요리의 본질, 그 정답이 바로 김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치를 수업에 도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르 꼬르동 블루봉교에서 공식 항해 메일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르브랑 교수, 최근 귀하의 수업 방식이 전통 프렌치 요리 교육과 어긋난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비서양권 발효 음식을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학술위원회가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지금껏 내가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서울 성북구 그 공방에서 만났던 이정은 장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담글 때는 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음식도 흔들리거든요. 그 말처럼 저 역시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단지 이국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기억과 정체성의 발효물이자 과학과 인문학, 관계와 사랑이 얽힌 총체적 요리 예술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 일부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아시아 문화지. 우리가 굳이 배워야 할 이유는 없어. 프랑스 요리는 세계 최고야. 괜한 실험은 하지 말라고.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한국 가기 전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미식은 맛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김치는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김장 체험을 기획하고 파리 교회의 한국인 마트에서 직접 배추를 주문했죠. 수업 때마다 전통 프랑스 발효 음식과 김치를 비교 분석하며 발효라는 공통 언어 속에서 서로 다른 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와 함께 김치를 배우던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김치를 먹을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김치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저는 하나의 도전을 계획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과 김치를 나누는 걸 넘어서 프랑스 미슐랭 셰프들에게 김치를 정식 요리로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요리로 세상을 바꾼다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김치를 요리라 인정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의 이름은 발효의 식탁. 파리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한 갤러리를 빌려 프랑스 전통 발효 음식들과 김치를 나란히 놓는 구조로 기획했습니다. 브리 치즈와 고르곤졸라, 바게트와 와인 식초 옆에 갓김치와 묵은지, 백김치를 올리는 조합. 제안을 받은 셰프들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그 시큼한 냄새 나는 배추절임이랑 고르곤졸라를 같이 놓는다고? 김치도 요리냐? 그건 그냥 곁들임 반찬이지. 말 그대로 냉소 반, 호기심 반이었죠. 드디어 행사 당일 저는 직접 만든 5종류의 김치를 행사장 한가운데 세팅했습니다.
청경채로 만든 프랑스식 배합김치, 파인애플이 들어간 퓨전 백김치, 전통 발효 숙성 1년 묵은지, 그리고 서울 공방에서 배운 이정은 장인의 레시피로 만든 총각김치. 모든 김치는 향, 산도, 유산균 배양 상황을 철저히 기록한 보고서와 함께 전시되었고, 각 테이블에는 프랑스어로 된 김치 발효 일지도 함께 비치했죠. 셰프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재미있다는 듯 냄새를 맡았지만 전반적으로 기대보다는 조롱과 의심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첫 반응은 의외의 인물에게서 터졌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올라온 미슐랭 1스타 셰프 쥘 리샤르가 묵은지 한 젓가락을 입에 넣더니 눈을 감은 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건 요리다. 발효를 이해한 요리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반응에 다른 셰프들도 하나둘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모든 셰프들이 첫 입은 경계, 둘째 입은 침묵, 셋째 입은 감탄이었습니다. 특히 총각김치를 맛본 모셰 라벤느 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혀로 먹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먹는 맛이야. 우리 외할머니가 피클 만들 때 느꼈던 감정이 떠오른다. 그 말이 터지자 행사장은 갑자기 조용한 감정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다들 김치를 입에 넣은 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셰프가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프랑스에 있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그날 저는 김치의 요리로서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산균 균형이 가능하죠? 묵은지 숙성은 어느 정도 산도를 목표로 하나요? 고춧가루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발효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요리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김치를 연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행사 마지막, 저는 테이블에 조용히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김치는 발효된 채소가 아닙니다. 김치는 사람이 담근 기억입니다. 그 문장을 본 한 셰프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요리가 잃어버린 감정입니다. 우린 너무 기술에 매달리다가 기억을 잊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르브랑 교수, 당신이 프랑스 요리계에 던진 질문 감사합니다. 그 악수는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든 그 서울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된 여정이 첫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3일 뒤, 저는 평소엔 좀처럼 연락이 없던 학장실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르브랑 교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가 예상한 싸늘한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김치 행사 자료와 발효일지, 셰프들의 시식평가서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검토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학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도를 처음엔 의심했어요. 발효는 유럽의 전통이고 김치는 너무 낯설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쪽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든 이 과정은 요리가 아닌 철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한국 발효 문화 특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단 6주짜리였지만 학생 지원이 폭주했습니다. 정원 15명에 60명이 신청했고 우리는 부랴부랴 실습 공간을 늘리고 한국식 조리기구를 수입했죠. 심지어 일부 교수들까지도 청강 신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프랑스 언론을 타고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르몽드는 김치가 이제는
프랑스 요리 교육에 들어왔다고 보도했고, 르피가로는 르브랑 교수, 유럽 발효의 자존심에 도전하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처음엔 냉소적이었던 미슐랭 업계조차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셰프들은 자신의 식당에 김치 페어링 코스를 시범 도입하기 시작했고, 한 셰프는 묵은지와 오리 가슴살을 접목한 깐따브란 김치 테린이라는 메뉴를 런칭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전통 요리 보존을 중시하는 보르도 요리학교 출신 일부 강사들은 프랑스 요리의 정체성을 희석시킨다. 발효는 프랑스 문화의 고유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한 학술 세미나에서는 김치는 감정은 있어도 역사성은 부족하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치는 프랑스의 와인처럼 수백 년의 수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치엔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가족들이 함께 담그며 생존을 이어온 기억, 입으로만 전해졌기에 더 강한 문화, 그게 김치입니다. 그 말에 청중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중 한 노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록보다 진심을 배워야 할 때가 있지요. 이후 K발효 과정은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었고 파리뿐 아니라 리옹, 툴루즈, 브뤼셀 요리학교에도 확대되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유네스코 프랑스 지부에서는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문화의 상징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김치는 그저 발효된 채소가 아니라 사람의 손과 마음이 담긴 문화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유럽의 요리 철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김치가 정규 커리큘럼으로 채택된 지 6개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프랑스 요리계의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젊은 셰프들, 요리를 단지 계승이 아닌 창작의 도구로 바라보는 세대가 있었죠. 처음 그 신호탄을 쏜 건 제 수업을 들었던 클레망 포르티에, 파리 11구에서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그는 졸업 작품으로 김치 라비올리를 선보였습니다. 얇은 쌀피 안에 숙성 3일차 김치와 브리치즈, 얇게 슬라이스한 사과를 넣고 그 위에 유자청 글레이즈를 얹어 구워낸 요리였습니다. 처음 그 요리를 본 저는 솔직히 우려했습니다. 김치와 브리치즈? 괜찮을까? 그런데 한 입 베어무는 순간 프랑스와 한국이 혀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산미와 유산균의 짜릿함, 치즈의 고소함, 유자의 상큼함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졌죠. 그의 요리는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곧바로 LG의 올해의 발효 혁신 요리로 선정되었습니다. 클레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김치는 레시피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요리로 표현하는 건 젊은 셰프의 의무입니다. 그의 성공 이후 김치는 단순히 이국적인 사이드 디시가 아닌 새로운 언어이자 철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마리 드노아는 한식과 프렌치 디저트의 융합을 주제로 김치 마카롱을 개발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기겁할 조합이지만 그녀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맛을 최소화한 마카롱 껍질 속에 백김치 젤리와 흑임자 크림을 넣고 표면에는 말린 김가루를 뿌린 미니멀 디자인. 김치의 산미와 고소함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이 말에 심사위원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시식 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디저트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마리의 마카롱은 곧장 런던, 바르셀로나, 베를린의 아트 레스토랑에서 테이스팅 메뉴로 채택되었고
김치를 활용한 디저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곧 프랑스 요리 유튜버들과 인스타 셰프들에게도 번졌습니다. 팔로워 수백만 명을 자랑하는 라쿠진 채널에선 김치로 만드는 7가지 고급 발효 요리 콘텐츠가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했고, 젊은 셰프들이 김치 담그는 과정을 치유 요리라 부르며 틱톡 챌린지로 확산시키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김치가 트렌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단지 건강식이거나 이국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표현의 도구,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걸 보며 감격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큼한 배추절임이 무슨 요리냐고 했던 프랑스 요리계에서 이제는 김치야말로 진짜 발효의 정수다라는 말이 젊은 셰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서울 성북구의 작은 공방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가 프랑스 요리계의 새로운 흐름이 된 지 1년, 저는 한 가지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출발점이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곳. 서울 성북구의 그 작은 김치 공방. 그곳에 다시 한번 찾아가 이정은 장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지난번에 공방을 찾았을 때만 해도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이정은 장인을 전통에 갇힌 시골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김치의 철학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죠. 공방 입구에 도착하니 어김없이 항아리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고, 벽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흰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이정은 장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르브랑 씨. 김치는 잘 컸나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치를 잘 키웠느냐는 그 말이 마치 제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묻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담근 묵은지. 그 안엔 제가 1년 동안 발효일지를 써가며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학생들과 함께 손으로 직접 절인 배추에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완성한 저만의 김치였습니다. 이정은 장인은 항아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조용히 맛을 본 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 손맛이 느껴지네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받았던 박수보다 더 큰 인정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요리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공방 마루에 나란히 앉아 김치와 밥 그리고 된장국을 함께 나눴습니다. 불어도 영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김치 한 조각에 담긴 발효된 기억이 우리 사이의 모든 언어가 되어주었으니까요. 이정은 장인은 마지막에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치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김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저를 바꾼 제 인생의 첫 번째 발효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정은 장인의 공방에서 며칠을 머무른 후 저는 그녀의 권유로 전국 김치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르브랑 씨, 김치는 서울에서만 보지 마세요. 진짜 김치는 땅과 계절,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걸 보셔야 김치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전라도 순천. 그곳에서는 김치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잔칫날을 준비하는 의식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 모여 우거지 김치를 담그는 현장에 제가 도착했을 땐 할머니들이 큼직한 솥에서 미리 삶아놓은 배추를 손으로 찢고 있었고 아이들은 옆에서 마늘을 까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여긴 고춧가루 아끼지 않아. 얼얼해야 속이 풀려요. 정말로 그들의 김치는 강렬한 매운맛에 짠한 감정까지 같이 들어간 듯 했습니다. 순천에서 받은 감동을 안고 다음은 경상도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안동은 절제와 절차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중심지답게 깍두기조차 모양과 크기를 맞춰 자르는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 깍두기는 안동의 정신이 담긴 거예요. 각지게, 바르게, 흐트러짐 없이. 그게 사람 마음도 곱게 만든다니까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김치는 재료가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담근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각 지역의 역사, 풍토,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는 것. 이어진 여정은 충청도의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예로부터 느리지만 정갈한 음식 문화로 유명하죠. 이곳에서는 동치미를 체험했는데 맑고 투명한 국물 속에 담긴 무한 조각이 마치 프랑스의 미슐랭 디저트를 연상시킬 정도로 세련되고 고요한 맛이었습니다. 동치미를 만든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 많은 김치가 아니라 말 없는 김치예요. 목소리 대신 속으로 시원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 말이 어찌나 시적이던지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김치는 소리 내지 않고도 마음을 전하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강원도 평창.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탄생한 이 지역의 묵은지 문화는 발효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제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치를 항아리째 땅속에 묻고 눈이 내리는 겨울 내내 아무 말 없이 기다립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꺼낸 묵은지는 단순히 맛이 진해진 걸 넘어 시간을 먹는 맛, 기다림이 만든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는 결코 하나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땅이 낳은 수천 가지 이야기이자 그 땅을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이 응축된 발효 문화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테루아르, 즉 땅과 기후, 사람의 영향을 받는 와인 철학이 중요한데 한국의 김치야말로 그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김치는 술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는 것. 그건 감동이고 정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 전국 김치 여정을 마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제는 김치를 단지 요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철학과 삶을 담아 전하자. 그게 제가 받은 감동을 온전히 돌려주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김치 여정을 마친 저는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치를 단순한 음식이 아닌 세계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첫걸음, 즉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김치 발효 문화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이정은 장인과 다시 마주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장인님, 저는 돌아가서 김치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발효 부문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이정은 장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런 제안이 외국인 교수한테서 나올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젠 누군가는 이걸 제대로 기록해줘야 하니까요. 그 말이 저에겐 엄숙한 사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천 년의 공동체 기억, 여성들의 손맛, 계절의 흐름, 그리고 기다림과 배려라는 철학을 제대로 번역해내는 일. 파리로 돌아온 저는 곧장 프랑스 농업문화유산보존협회와 접촉했고 발효식문화전문위원회에 K발효, 한국발효 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치의 종류와 지역별 분포도, 김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 발효와 치유의 상관관계, 세대 간 요리의 전승 과정,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회적 언어라는 점, 그리고 부록으로는 서울, 순천, 안동, 평창 등지에서 촬영한 공동체 김장 영상과 인터뷰 자료, 그리고 이정은 장인의 육성 증언까지 포함했습니다. 처음엔 위원회 내부에서 또 하나의 민속 요리 정도로 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정확히 3주 후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르브랑 교수 본 제안은 매우 독창적이며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닌 공동체와 기억, 발효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 무형유산 공동 연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책상에 앉은 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정은 장인님, 저 해냈어요. 그 뒤로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곧이어 유럽 발효학회에서 김치의 세계적 가치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발효학자들이 모여 김치의 발효 메커니즘뿐 아니라 음식이 어떻게 공동체를 엮고 세대를 잇는 매개가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죠. 행사 말미 사회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르브랑 교수님, 김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치는 제가 처음으로 요리가 아니라 사람을 배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김치는 제 삶뿐 아니라 세계인의 식탁과 마음에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효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네스코와 유럽 발효학회에서 김치가 공식 논의된 이후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치를 단순히 인정받는 음식이 아닌 계속 배우고 연구해야 할 학문적 주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프랑스 파리 외곽 몽루주 지역에 한국발효문화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줄여서 IFC라고 불리는 이 연구소는 요리사뿐 아니라 발효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심지어 심리학자들까지 함께 모여 김치를 중심으로 한 발효 문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설립 초기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정은 장인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망설였습니다. 나는 영어도 못하고 비행기도 무서워요. 하지만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죠. 이 연구소는 선생님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손끝이 없으면 이곳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정은 장인은 생애 처음으로 프랑스 땅을 밟게 되었고 그녀의 입국날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수십 명의 요리사들과 기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팻말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서 오세요, 김치의 거장님. 연구소 개관식 당일 이정은 장인은 직접 김치 담그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하나에 프랑스의 셰프들은 숨을 죽이고 몰입했고 그녀가 마지막 배추를 항아리에 눌러 담은 순간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은 장인은 연구소의 명예연구원이 되었고 그녀와 함께 한국 각 지역의 김치 장인들이 계절별로 돌아가며 직강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김치와 인간 감정 회복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 회복 과정에서 발효식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심리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했고, 실제로 김장을 함께한 그룹이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요리 인류학 저널에 등재되었고, 김치는 음식이 아니라 관계의 도구다라는 결론이 세계 요리학계에 작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매달 김치와 유럽 식재료의 접목 실험도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루꼴라와 참깨유를 이용한 파리지행 김치, 트러플 오일과 표고버섯을 활용한 부르고뉴 묵은지 등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세계 요리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운영은 단순히 학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년 열리는 김치 발효 컨퍼런스에는 한국의 장인들, 유럽의 셰프들, 아시아의 발효 과학자들까지 모여 김치를 주제로 기술과 철학을 교환하는 국제적 장이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정은 장인의 말이 인용되었습니다. 김치는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입니다. 그렇게 IFC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효문화 연구소이자 김치를 통해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저는 매일같이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던 그날의 무지와 편견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제가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하기 위해 IFC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김치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요리 교실 안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초등학교 요리 수업 개편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랑스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식사 예절과 요리 이해 교육을 진행하지만 그 안에 발효라는 주제가 빠져 있었죠. 저는 교육부와 협력해 시범학교 3곳에 김치를 통해 배우는 발효와 인내라는 커리큘럼을 도입했습니다. 수업 첫날 아이들은 배추를 만지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냄새가 왜 이렇게 강해요? 왜 바로 안 먹고 기다려야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다림의 맛이야. 하루하루 발효되면서 스스로 달라지는 음식이지. 한 달 뒤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김치를 담가 가정에 가져가 부모님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부모들도 김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몇 학부모는 학교에 김치 저장소 설치를 자발적으로 제안했고, 그 학교는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며 기다림을 배우는 학교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후 전국 40여 개 학교로 확대되었고, 프랑스 교육부는 2026년부터 김치 발효 프로젝트를 공식 요리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했고, 특히 요양원에 머무는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식욕 부진은 사회적 이슈였죠. 저는 연구소 내 요리 심리학 팀과 함께 기억을 자극하는 발효식이라는 테마로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배추를 자르고 양념을 섞는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어르신들의 감정과 회상 능력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고춧가루 냄새를 맡고 50년 전 남편과 장봤던 기억을 떠올렸고, 한 할아버지는 김치를 손으로 눌러 담으며 이 촉감,
어릴 때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김치 누르던 그 감각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치는 기억을 발효시키는 음식이라는 것을. 또 다른 프로젝트는 이민자 및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김치 힐링 클래스였습니다. 파리 외곽에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문화적 단절과 고립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IFC는 지역 NGO와 협력해 김치 만들기를 매개로 다국적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한국, 베트남, 알제리, 콩고, 포르투갈 등 다양한 출신의 참가자들이 서툰 프랑스어로 서로 도우며 배추를 절이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은 통했고 공통된 목적 속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알제리 출신의 참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배추를 절이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을 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열렸어요. 그 말은 저에게 김치가 가진 진짜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지 요리가 아닌 사람을 사람에게 연결하는 문화의 고리였던 것이죠. 이처럼 김치는 프랑스 사회에서 교육, 복지, 공동체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다림, 손맛, 마음맛을 바탕으로 천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삶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과거에 저는 레시피에 집착했고 정확한 계량과 정교한 테크닉만을 요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깨달음은 어느 날 연구소에서 김치 워크숍을 마치고 혼자 항아리 앞에 앉아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발효 중인 김치에서 아주 미세한 거품이 올라오는 걸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숨소리를 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게 하는 건 고춧가루의 양도 소금의 농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손으로 다독이는 정성. 요리를 배우며 살아온 제 인생 30년이 그때 처음으로 요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치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삶의 태도였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기,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변화를 믿고 기다리기,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그래서 지금의 제 강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학생들에게 온도는 180도, 버터는 50g을 외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당신은 어떤 감정을 담고 싶나요? 어떤 학생은 당황합니다. 요리에 감정을 넣는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정은 장인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김치는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에요. 이 말은 프랑스 요리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에스코피에의 요리는 사랑이다라는 문장을 넘어서는 울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결국 기다림이 없으면 발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 이 김치엔 엄마 생각을 담고 싶어요. 전 이 배추김치로 시련의 아픔을 치유해 볼래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치는 요리이기 이전에 사람을 치유하는 언어라는 걸요. 그 변화는 제 개인의 삶에도 이어졌습니다. 늘 분 단위로 쪼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루 중 1시간은 꼭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게 김치 항아리 앞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를 생각하는 시간이든 말이죠. 누군가는 묻습니다. 당신을 바꾼 건 대체 뭐였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김치요.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건 단순히 한 나라의 음식이 아니라 저를 바꾸고 제 학생들을 바꾸고 이제는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발효의 철학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생애 가장 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신개국에서 셰프, 요리학자, 식문화 연구자들이 모이는 글로벌 퀴진 컨퍼런스. 그곳에서 저는 김치 발효가 만든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장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이정은 장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장인님,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세요. 그녀는 특유의 소박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말 잘하고 오세요. 근데 김치 얘기할 땐 꼭 손 얘기도 해줘요. 그게 김치니까. 무대에 올라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제 앞엔 전 세계의 요리계 리더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 창립자, 일본의 스시 장인, 인도 거리 음식 전문가까지. 저는 첫 슬라이드에 단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겨울, 서울 어느 공방에서 할머니가 배추를 눌러 담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에 청중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김치는 절임이 아닌 전달이며 양념이 아닌 연결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학교 교육, 노인 복지, 이민자, 공동체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들며 김치가 사람을 연결하고 치유하며 기다림을 가르치는 요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청중은 점점 숨을 죽이며 듣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저는 무대 중앙에 김치 항아리 하나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배추와 마늘,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순간 조용한 정적 후 천천히 하나둘씩 박수가 시작됐고 그 박수는 곧 전 장내를 울리는 기립박수로 바뀌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많은 나라의 셰프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김치를 단지 반찬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김치에 담긴 당신 나라의 철학을 존경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다림을 배워야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컨퍼런스 특별 세션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각국 셰프들이 자신만의 김치를 만들어 전시하는 김치 월드 퓨전이 열렸습니다. 일본 셰프는 유자 간장으로 만든 도쿄 김치, 브라질 셰프는 열대 과일을 넣은 트로피컬 김치, 남아공 셰프는 바비큐 향을 입힌 브라이 김치, 프랑스 학생은 제자이기도 한 마리의 김치 마카롱을 전시했고 누군가는 묵은지를 재료로 음악을 만든 영상도 함께 상영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치는 이제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글로벌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출발점이 서울의 작은 공방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이정은 장인의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김치는 전 세계의 레스토랑과 가정, 학교, 병원, 심지어 미술관과 음악회에까지 삶의 철학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여전히 김치를 연구하며 그 속에 담긴 사람과 기억,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교육부와 유네스코의 정식 요청으로 한국의 발효문화 전시관을 만들기로 결정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된 저는 가장 먼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했습니다. 분주한 사람들, 익숙한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는 성북구의 작은 김치 공방.
그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몇 년 전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장인을 다시 뵙는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기대에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전보다 조금 더 등이 굽은 장인이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님, 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 잘 컸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세계 사람들이 김치를 기다려요. 그 맛을, 그 철학을, 그 마음을요.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김치 항아리를 하나 열었습니다. 묵은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 점을 손으로 집어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익숙한 맛, 그 말없는 깊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세월과 사람, 기억과 사랑.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이 김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기다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르브랑 씨. 당신도 이제 발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김치가 만든 인연은 하나의 인생을 바꿨고 하나의 문화가 세계로 퍼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사람의 손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